알바를 마치자마자 집에 와서 교수님과 면담을 또 마친 박포포입니다. 굉장히 너덜너덜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오늘 교수님과 면담을 해서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약간 갈피가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석사에 들어오고 나서 정말 매순간 깨달은 게 사람은 마감일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구나. 특히 대학원생은. 제가 또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논문 투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은근히 잡지 투고가 한 달 간격으로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림이 온 시점에서는 이미 마감일까지 한 달밖에 안 남은 그런 투고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되는 투고다. 예를 들어서 석사 논문을 어느 정도 쓴 사람이 부분만 떼가지고 투고한다든가 아예 한 달 내내 새로운 걸 써가지고 투고하기엔 좀 힘들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청을 못한 잡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우연히 저희 학교의 모 잡지가 마감일이 굉장히 연장이 됐어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정확히는 대학원생 신청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좀 마침 여름방학 기간에 딱 할 수 있는. 오늘 교수님을 상담해서 제가 1학년 신분인데도 잡지에 내도 될까요? 하니까 아유 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야지가 됐습니다. 9월 마감을 앞두고 재미에서 한 번 더 발표하기로 했어요. 사실 면담할 때는 막연하게 7월 말에 할까요? 했는데 괜찮네 하고 달력을 보니까 7월 말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큰일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행인 거는 학기가 끝났다는 거죠. 다다음 주는 제가 좀 알바 때문에 바쁠 것 같긴 한데 제가 다다음 주 월화수목금 전부 다 시험감독 아르바이트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제가 원래 하던 그 알바를 하고 그래서 다다음 주는 그냥 맨날 알바하는 날이거든요. 그래도 시간은 있겠지. 제 스스로를 마감 지옥에 빠뜨렸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저는 인생 살면서 시집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완독을 한 게 5권도 안 되거든요. 정말 시집 문외한인데 제가 이번에 어떤 것을 계기로 시집을 한 권 읽게 됐어요. 제 친구가 시집을 한 권 발매를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시집을 제가 읽었어요. 이 행성을 모조리 내게 양보하겠어. 저 같은 경우는 전자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만 종이책도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지금은 유통사가 늘어서 예스24랑 알라딘도 아마 살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거는 하얀 트위터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책을 읽는 방식이 굉장히 이상한데 그 책 전체가 이상한 내용을 랩하고 있어도 그 책에 담겨있는 수많은 문장 중 하나에 제가 딱 꽂혔어. 그럼 그 책은 저에게 있어서 좀 좋은 책이 돼요. 저는 그 문장의 아름다움을 좀 봐. 근데 그 문장이 그 책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상관없어. 일단 그 문장을 내가 딱 봤을 때 나한테 딱 와닿고 또 그 문장을 빌려서 어딘가에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범용성 있고 내 심금을 울리는 그런 문장들 을 찾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시집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함. 근데 문제는 그거죠. 저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확 꽂혀버리는 그 느낌이거든요. 너의 이름은에서 전철로 딱 지나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니한테 끌림. 이 기분은 아마 소설에서 느끼기도 좋은 것 같아서 굉장히 얄팍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까지 시집은 좀 자연스럽게 글자 수가 적으니까 라는 이유로 정말 이 이유만으로 읽지 않았던 게 많은데 제가 물론 막 대학원에서 뭐 문학 석사, 문학 연구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문학 리뷰는 정말 제 생각을 담을 거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문장을 빌려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활자 미디어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책을 읽고 떠올린 내 생각을 말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 오늘도 어쩌면 그런 이야기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집이라는 걸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시집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잡다하게 평소 제 영상처럼 그냥 두서가 없고 떠들 뿐인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집의 문외한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문외한이었냐면 시집에는 스토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정말 간단한 문제였음. 예를 들어 가수의 앨범에도 음악과 음악이 모여서 스토리를 이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였음. 특히 이 시집이 이 행성을 모조리 내게 양보하겠어 라는 시집이 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이 왜일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시를 읽을 때 화자? 말하는 사람? 이 모두 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 뭐 모두까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화자의 태도 같은 것도 그렇고 말투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시에서 화자를 상정하는 것이 많이 중요한 건지까지 모르겠어. 이 각각의 시의 나가 모두 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한편으로 너는
다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 정확히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마 그 활자가 갖고 있는 강점 있잖아요. 빌려주는 거, 대출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보편적이라면 보편적인 단어, 뻔하다면 뻔한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시의 에티튜드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시집으로 예를 들면은 여름은 작별이라는 시가 있어요. 화자가 무더운 여름의 풍경을 보다가 너희들이 화자인 나를 뒤로 하고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요. 아, 시감성 모르면 나가라 할 때 그 시감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시의 이런 뭉뚱그려지는 부분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착한 아이로 있으라 갑자기 그렇게 아련하게 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논리 구조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시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예로는 MM이라는 시가 실려있는데 무언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앞뒤 전후사항이 아예 안 나와 있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이야기 속에 감정이 있는 게 소설이라면은 시는 감정 속에서 이야기를 찾아내는 글인 것 같았어요. 이 시에 담긴 스토리는 잘 파악을 못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이 시를 읽었을 때 떠오르는 내 감정은 확실히 있을 거거든, 저마다. 그 감정에서 또 연결되는 본인들의 스토리가 있을 거고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좀 이거 좀 각 잡고 해석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시는 정보가 너무 적은 만큼 내가 이 작가의 의도 같은 거를 파악하지 못하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시를 대하는 애티튜드가 아니라는 생각이 도중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냥 느껴버리는 거임. 당연히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그것을 파악할 의무가 독자에게 없다는 거죠. 썼어? 그럼 이제 내 거야. 잠깐 빌림. 그게 소설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 시라는 매체가. 그렇게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출성이 강한 시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시들도 많이 실려있는 반면 투박한 단어가 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제목만 딱 봤을 때도 망한 날이라든가 비타민 구미라든가 파인애플 선인장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당신에게 이 감정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파트여서 아까 그 보편적인 단어들로 써져 있는 시로는 시 자체를 느껴. 흐르듯이 가다가 중간중간에 트리케라톱스의 광패 뭐 이런 엥? 싶은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걸쳐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시들에서는 확실히 화자가 한 명이라는 게 좀 느껴졌고 감정이 일관적인 것도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작가는 완전히 배제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면 문학 연구의 기초 일단 텍스트에 기반하라. 일단 이 시가 전체적으로 주는 키워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표면상으로 너무나도 뻔하게도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사랑의 범위는 좀 넓겠습니다만은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시가 갖고 있는 그런 대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읽고 어떤 사람을 떠올릴지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사람들이 모호함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 안에서 사랑을 모호한 존재로 두는 편이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무엇이 뚜렷하냐 했을 때 이 시집에 실려있는 대부분의 시가 어떻게 사랑을 느꼈는지 사랑을 느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사랑을 느꼈을 때 딸려오는 이별, 헤어짐 혹은 정말 크게는 멸망까지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많았어. 이 시집을 읽으면서 의아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는데 슬픔이라는 단어를 제가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쓴다는 것. 더 나아가서 어쩌면 슬픔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했던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뭔가 무력해져가지고 눈물이 나왔다든가 나약한 것들을 보고 슬픈 감정을 떠올렸다든가 그런 감정이 좀 일관되어 있는데 이상하고 낯선 감정이거든요, 저한테는. 다양한 사랑을 다루는 책이기는 하나 동시에 슬픔에 대해 엄청나게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었어요. 가장 직관적으로 또렷하게 사용되는 감정 표현은 슬픔이 제일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벌레, 동물, 식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않는 사람이긴 해요. 어쩌면 인간한테도. 그래서 너무나도 약소한 것의 행동에 너무나도 과대한 해석을 부여하는 화자의 태도가 거기서 약간의 피로감을 느꼈던 걸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베이라는 단어에 저는 책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도 익숙해지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왜 슬픈 거지? 자꾸 그 슬펐다는 그 감정에 너무 꽂히게 돼. 너무 낯선 거예요, 그 표현이. 왜일까? 제가 이 책에서 슬픔이라는 단어를 많이 본 만큼 화자는
화자는 슬픔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사랑의 시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애틋하고 따스하고 그런 것도 물론 사랑인데 아직 붕괴되지 않은 사랑 속에서도 슬픔이라는 감정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분노나 원망 같은 것도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어도 사랑을 하는 순간, 즉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극대화된 감정을 느끼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아예 없는 사람은 정말 드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슬프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를 알려주는 듯한, 언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시의 화자가 굉장히 무력하고 왜 저렇게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슬픔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나였고 화자는 우리가 기쁠 때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슬플 때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 화자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보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보다 화자가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적어 내려갈 때의 느낌이 더 시니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시집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태도가 동정이라는 시에서 본격적으로 해답이 내려지는 느낌?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즉 인간이 가장 솔직하게 본인의 욕망대로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멸망이 가까워져야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이 소박하고 그러나 확실하게도 용기가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런 감정들을 좀 안 놓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런 감정들을 언어화시키는 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불쌍하다는 말도 저한테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갑작스러운 단어였는데 불쌍하다는 누가 써도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겨도 좋지 못한 감정이 들고 누군가가 나한테 불쌍하다고 말했을 때도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불쌍하다고 말해주는 건 그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상대가 대신 인정해주는 행위로 나오고 있잖아요. 의외로 불쌍하다는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섬세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발자취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결론 중 하나가 불쌍하다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누군가를 불쌍하다고 대신 해주는 거는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 라고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일이겠죠. 아 그리고 불가사리라는 장편인데 와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좀 생각해보고 싶었던 포인트가 있는데 화자는 불가사리처럼 사랑이 사랑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서 갑자기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싫어져도 이 집 때문에 못 헤어질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요. 제가 여기서 끌렸던 포인트가 네가 싫어져도 라는 표현인데 불가사리가 되고 싶은데 싫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게 사랑한다는 감정은 모른 채로 있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싫다는 감정을 느낄 가능성을 상정해 두고 있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불가사리처럼 키웠던 기억 이것도 되게 신경 쓰이는 포인트예요. 불가사리처럼 키웠다는 게 저는 이 문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마구잡이로 대한다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네가 싫어도 못 떠날 것 같은데 만약 내가 꼴보기 싫어지면은 넌 날 버리겠지? 그래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일말의 소망을 남기면서 시가 끝나는데요. 마지막까지 불가사리고 싶은 마음이 좀 묻어나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요란하게 화내지 말라는 부분이. 불가사리처럼 키웠다라는 거는 뇌가 없는 불가사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떠한 감정적인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불가사리로 대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감정도 못 느낄 것처럼 대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감정적인 교류를 더 이상 안 하고 싶다는 느낌이 불가사리처럼 키웠다는 말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이 굶어도 슬프지 않아 슬퍼도 죽지 않나 라는 문장이 또 꽂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불가사리스럽지 않은 화자의 상태를 봤을 때는 굶었다는 슬퍼는 죽고 싶어 라는 인과관계가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화자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서 점층되는 감정의 파도가 너무 커서 그것을 느끼지 않는 불가사리의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느낌도 들었고 이 마지막 시에서 방울토마토의 시선으로 쓰인 것 같은 표현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방울토마토다 라고 하고 끝나는데 근데 저는 좀 이거 인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집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는 그 화자가 방울토마토인 척하고 쓰는 것 같아. 무슨 말이 웃긴데 방울토마토라는 존재가 이 시집 안에서 나약하고 돌봐줘야 되고 언젠가 화자를 떠나가버릴 슬픔의 존재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에서는 굉장히 깨발랄하죠. 방울토마토가 이 시집에서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이 마지막 시에서 굉장히 바뀐단 말이야. 나약하고 약한 존재인 방울토마토의 시선을 빌려서 화자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바라봤을 때 화자 또한 얼마나 방울토마토만큼 약해 보이는지 화자가 알고 있다는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시의 마지막까지 와서.
와서 화자는 그저 자신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방울토마토라는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사랑했던 건데 이 마지막 시에 와서 그렇지 않은 방울토마토는 사랑을 받을까? 설령 체리가 된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복잡한 존재와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심리가 담겨있는 걸 봤을 때 여기서 방울토마토는 인간이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이 시는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와 가장 먼 곳에 있는 감정, 슬픔, 연민, 동정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온 것 같다. 좀 더 슬픔이라는 감정과 유동적으로 놀 수 있는 사람들이면은 또 다른 사랑이 보이고 또 다른 관점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언어화를 해보려고 한 적이 없는 어쩌면 외면을 왔던 그런 감정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다. 모든 시집이 그렇겠지만 직접 읽어보면은 또 아예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